네, 전약 후강으로 올라갔던 뉴욕 증시. 하지만 최종적으로 마감 상태만 보게 되면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 국내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함께 볼 주제입니다. 매파 발언을 관련해서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50bp 올린다는 게 한 그 전 거래일 이었었는데 이틀째 가면서 약간씩은 좀 개선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네. 50bp에 대한 언급을 한 이후에 네. 그 장 마감을 앞두고 사실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혹시 다시 한 번 더 50bp라는 이러한 생각을 3월에. 예, 이제 시장에 던져주게 되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틀에서는 정말 시장을 무너뜨릴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통화 정책의 속도를 올리겠느냐?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중간중간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 덕분에 어떻게 보면 25bp 얘기도 나오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상승세로 좀 거래를 마치기도 했었었는데요. 좀 하나씩 이사들의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셸 보먼 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1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이 하락 추세에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네. 뭐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추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추세가 좀 더뎌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워낙 CPI라는 PPI가 다시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잡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없을 테니까 예.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올리자. 인플레이션이 못 잡았으니 우리는 금리를 인상이 계속돼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50bp 인상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3월 달에. 25bp를 사실상 유지를 해줘야지만 연준이 이런 통화 정책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50bp 인상을 했는데 만약 시장에 크게 충격이 가져오게 되고 네. 경기에 대한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을 받게 됐을 때는 예. 거기서 갑자기 금리 인하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25bp씩 올리면서 차라리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욱더 낫다. 오히려 좀 차근차근 하자는 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뭐 시장에서 염려하는 것을 연준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이제 일맥상통해지면서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지는 것을 좀 방어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6월 달에도 25bp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3월 그리고 5월 달에 25bp씩 올리고 나서 이제 이 금리가 더 이상은 이 동결이 되게 되면서 갈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했었었는데 네. 그걸 6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25bp를 올리게 되면서 이제 최종 금리가 5.25에서 5.5%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5에서 5.25가 최종 금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더 올린 거죠.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네네네. 그리고 하지만 뭐 이 수치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뭐 미주 같은 경우는 6%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저금리로서 뭐 충격 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IS에서는 이 연준이 내부에서 매파적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것은 연준 참석자들 사이에서 최근 지표의 강세의 일부 불편함이 더욱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지표군요. 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얼마만큼이나 더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혹은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욱더 많은 부분 줄어들게 될지 뭐 여기에 따라서 향후 통화 정책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최종 금리의 부분은 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 장중에는 올랐었었는데 장 마감 때는 그래도 다행히도 일부 진정세가 나오게 되면서 10년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 2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찍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이제 형국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3월 금리 선물 시장에 이제 인상 확률을 보게 되면은 25bp 관련돼서 확률이 80%까지 내려왔어요. 원래 거의 100이었죠. 거의 100%였었는데 이 50bp에 대한 인상 확률이 고개가 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25bp에 대한 확률이 전반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50bp 관련돼서도 이 확률이 2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이 흐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이날 섹터 중에 가장 약했던 게 에너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가가 또 꽤 세게 밀렸습니다. 70달러 거의 중반까지 내려왔네요. 금리에 대한 아무래도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상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축을 당한 거군요. 네, 그렇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70불 중반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던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 뭐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이제 연준의 긴축과 그에 따른 경착륙 우려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원유 관련돼서 재고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좀 떨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금리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에 대한 부분이 침체로 나올 수가 있게 될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려감이 높아졌었는데 재고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이거 진짜 이렇게 되고 있나? 라는 부분으로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한 70불 중반대까지 내려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원유는 그래도 하단은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이 중국이 3월 초에 보게 되면 양회가 있게 될 텐데 그 양회에서 사실상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이 그 전후가 더욱더 많은 부분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부분 드라이브가 걸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원유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자극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거니까 원유 가격이 뭐 70불 중반대까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다 뭐 이러한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70불 초반대는 뭐 이런 부분을 지켜주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관련된 종목들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S-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 번 더 눌리게 되면은 거기서는 접근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5에서 한 10% 정도만 받고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날 성장주 중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3% 올라갔는데 배경이 어떻습니까? 테슬라 3%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뚜렷한 상승의 원인은 없어 보여요. 다만 옵션 만기일이었었고 옵션 관련돼서 수급적인 원인이 더욱더 크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FSD 관련돼서 이 리콜이 있게 됐었는데 그 리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 리콜 관련돼서도 이것이 정말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기준 역시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차를 바꾸는 게 아니군요. 네, 그 부분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멕시코 관련돼서 공장을 조만간 이제 테슬라가 추진을 하게 될 것이다. 증설하는군요.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자동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추가적인 공장을 증설을 한다? 이것은 결국은 테슬라만큼은 그래도 수요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금
유일하게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를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옵션 관련된 부분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이 테슬라가 리튬 확보를 위해서 시그마 리튬의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 시그마 리튬이 장마치고 한 20% 급등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이 어느 정도 이 리튬 관련된 업체들에게도 네, 네. 좋은 가격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될 텐데 사실 이 금요일 시장 보게 되면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좋지 못했어요. 네. 이 CATL이 이 관련돼서 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리튬 가격을 더욱더 내려서 네, 맞아요.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게 됐고 리튬 관련된 업체들도 사실 좀 좋지 못했었는데 뭐 이러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간의 시장에서 많이 올랐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분위기 반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가장 큰 업체에서는 역시나 저는 포스코홀딩스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외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금양이라든지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체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리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시장에서 리튬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스스로들 다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처럼 CATL이 리튬 값 내리는 걸 보면 이게 앞으로 수요가 더 과다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침투율 자체가 아직 이 두 자릿수 이제 초반대까지 올라오게 됐잖아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GM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각자가 사실 배터리를 직접 뭐 만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광산업체를 지금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네. 그 중에는 광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그렇겠죠. 되는데 거기서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한 확보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암시를 하게 되는 걸 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많은 부분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리튬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전기차 관련돼서 빠르군요. 너무 먼저 이야기를 예.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고도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폐배터리 관련돼서도 네,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자원이 회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니까 그런 관련돼서는 한번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 반도체 쪽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부진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AMD라든지 아니면 어프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각받지 못하면서 그냥 보합권에서 종료가 됐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이제 22일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네. 월가에서 상당히 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종료된 거는 2.8%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낙폭이 커진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키뱅크 쪽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얘기 하고 했고요. 있습니다. 예. 네, 뭐 GPU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계속 더욱더 많은 부분 필요하게 될 거니까 이런 부분이 수요를 더욱더 많은 부분 늘려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반대로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도이치뱅크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펀더멘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거기선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도 있고. 이번 주 22일 날 어떻게 실적이 발표가 네.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컨퍼런스 콜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은 꼭 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반도체 향방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실적 관련해서 디어앤 컴퍼니 보겠습니다. 어우, 잘 나왔습니다. 네, 디어인 컴퍼니
7.5% 상승이 나오게 세요. 됐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오게 됐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많은 이제 기계 쪽 같은 경우에 조금 움직임이 다소 둔화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조금의 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뭐 캐터필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 관련돼서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 농기계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기계도 그렇고 건설.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으니까 기계 관련된 업종은 국내에서도 사실상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계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호실적입니다. 자,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대동입니다. 앞서 디오앤컴퍼니로 바로 연결하시는 것 같네요. 네, 사실 금요일 날 살짝 움직이다가 네. 상승폭을 좀 줄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일정 부분 감안된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대동 자체가 워낙 바닥권에서 한 번 움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2억이 나오게 됩니다. 예. 사실 상반기 대비는 큰 폭의 감익이 나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대동의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4분기는 무조건 영업 적자였었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네요. 왜냐면은 비수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를 못 했었었는데 네. 그것이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거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상 수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많은 부분 커버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그런 될 것 변화군요. 같고요. 네. 네, 지금 대동의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7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이 북미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그렇게 되면 이번에 디어가 2023년도에도 이 단기 순이익의 가이던스 전망치를 올렸다는 것은 예. 시장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판매처도 것이고 넓어졌네요. 네. 네.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북미 시장에서에 대한 성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본업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도 다시 한 번 더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23년도에는 자회사 대동 모빌리티를 통해서 전기 바이크 관련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만약 하나 더 붙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동의 이제 실적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상반기에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대동 모빌리티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바닥에서부터 일단 사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560원인데 이 주봉으로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제일 높았었을 때가 한 16,000원 좀 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저는 조금 더 장기적인 트렌드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저는 2만 원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